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의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117년간 금융 역사 속에서 소름 돋도록 반복되어 온 하나의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널리 퍼져 우리 모두가 금융 시스템의 진실을 아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나은 사회를 향한 큰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패턴은 복잡한 전문 용어나 비밀스러운 음모 뒤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한번 알게 되면 충격적일 정도로 명백합니다. 은행들은 막대한 이익을 좇아 무모한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 위험은 결국 폭발하여 금융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개입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은 국민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 세금으로 은행을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붕괴의 원인을 제공한 바로 그 기관과 경영진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오히려 더 부유해지고 종종 보상까지 받으며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이 패턴은 4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1907년 금융가 J.P. 모건은 파산 직전에 은행들을 구제하는 동시에 경쟁자들을 제거하며 자신의 부를 불렸습니다. 1929년 무분별한 투기와 사기로 대공황을 촉발한 은행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우리에게도 익숙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부실 주택담보대출,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독성 자산으로 거대한 제국을 쌓았던 은행들은 세계 경제를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처벌은 무엇이었을까요? 7천억 달러에 달하는 납세자들의 돈으로 이루어진 구제 금융,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경영진들의 기록적인 보너스였습니다. 가장 최근인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을 비롯한 지역은행들이 스스로의 경영 실패로 무너지자 정부는 또다시 개입했습니다. 거대 은행들은 공적 자금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헐갑에 파산한 은행들을 인수했습니다. 4번의 위기, 4번의 구제 금융, 그리고 단 하나의 깨지지 않는 패턴. 은행들은 호황기에는 이익을 사유화하고 불황기에는 손실을 사회화합니다. 책임자들은 처벌을 피하는 것을 넘어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시장도 아닙니다. 소수의 거대 기관이 정부를 장악하고 납세자들을 자신들의 개인 보험 증서로 만들어버린 조작된 금융 생태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최악인 점은 이 패턴이 앞으로도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것임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해 보상을 받는 시스템 속에서 경영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구제될 것을 아는 상황에서 위험 관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덕적 해이이며 도덕적 해이는 언제나 더 큰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반복되는 순환의 고리를 하나씩 분해해 보겠습니다. 이 패턴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진화했으며 오늘날 모든 금융위기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추적해 봅시다. 진정한 자유시장 경제에서 기업이 실패하면 그 기업은 사라집니다. 잘못된 결정은 파산으로 이어지고 주주들은 돈을 잃으며 경영진은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입니다. 작동하지 않는 것을 정리하여 더 나은 기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는 자본주의의 순기능이죠. 하지만 은행업계는 이 규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행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하며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의 거대 은행이 무너지면 서로 얽히고 설킨 대출과 부채 관계로 인해 도미노처럼 연쇄 붕괴가 일어나
세계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제금융의 명분입니다. 재앙이 닥치면 정부가 개입하여 자본 투입, 예금 보장, 긴급대출, 부실자산 매입 등의 형태로 납세자의 돈을 쏟아붓습니다. 표면적인 목표는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를 막는 것이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구제금융은 은행과 주주, 특히 경영진을 보호합니다. 그들은 부와 보너스를 잃지 않고 일자리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위기의 비용은 고스란히 나머지 사람들에게 전가됩니다. 평범한 납세자, 노동자, 주택 소유자, 은퇴자들이 더 높은 세금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수년간의 공공지출 삭감을 통해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은 마치 1997년 우리가 겪었던 IMF 외환 위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가장들이 직장을 잃었으며 온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으로 고통을 분담해야 했던 그 시절. 당시에도 방만한 경영으로 위기를 초래한 대기업들은 공적 자금의 수혜를 입었지만 그 고통은 오롯이 국민의 몫이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다른 공간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됩니다. 이제 첫 번째 패턴의 시작, 19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오늘날과 같은 중앙은행, 즉 연방준비제도가 없었습니다. 은행업은 규제가 거의 없는 무법지대와 같았고 언제나처럼 탐욕이 불씨가 되었습니다. 몇몇 은행과 신탁회사들이 구리 같은 투기성 자산에 막대한 돈을 걸었습니다. 이 투자가 실패로 돌아가자 시장에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예금주들은 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들었고 은행들은 지급할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없었기에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이때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존 피어폰트 모건, J.P. 모건입니다. 그는 당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금융가였습니다. 위기가 닥치자 모건은 뉴욕의 최고 은행가들을 자신의 개인 도서관에 가두고 구제 계획에 합의할 때까지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수백만 달러를 투입하여 시스템 붕괴를 막았습니다. 모건은 미국 금융을 구한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진실이 있었습니다. 모건은 단순히 시스템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철강 제국의 경쟁사였던 테네시 석탄 철도 회사를 포함한 수많은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정부는 이를 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용인했습니다. 그 결과 모건이 제국은 더욱 거대해졌고 그의 경쟁자였던 소규모 은행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구제금융은 시스템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구하는 것이라는 첫 번째 교훈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이 1907년의 공황은 1913년 연방준비제도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래의 금융공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였지만 그 실체는 거대 은행들이 자신들을 구제해줄 최종 대부자를 원했던 결과물이었습니다. 구제 금융 패턴은 이제 제도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순환, 1929년 대공황입니다. 1920년대는 광란의 시대였습니다. 은행들은 주식 매입을 위해 무분별하게 대출을 해주고 심지어 예금자들의 돈으로 주식시장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1929년 10월 거품이 터졌습니다. 주가는 하룻밤 사이에 폭락했고 1930년에서 1933년 사이 9,000개가 넘는 은행이 파산하며 수백만 명의 평생 저축이 사라졌습니다. 실업률은 25%에 달했고 빵 배급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재앙에 책임이 있는 은행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정부는
재건금융공사를 설립하여 파산 직전에 은행들에게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정부 구제 금융이었습니다. 평범한 미국인들을 상대하던 작은 은행들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J.P. 모건, 내셔널시티은행, 체이스 내셔널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경쟁자들이 사라진 덕분에 그들은 대공황 이후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 명백한 사기와 내부자 거래가 드러났지만 기소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우리 세대의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은행들은 주택시장을 거대한 카지노로 만들었습니다. 소득 증명도 필요 없는 닌자론과 같은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남발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대출들을 한데 묶어 주택저당증권이나 부채담보부증권이라는 복잡한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아치웠습니다. 신용평가사들은 은행에게 돈을 받고 이 독성 상품의 최고 등급인 AAA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꺼졌고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제 금융이었습니다. 부실 자산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7천억 달러의 세금이 투입되었고 연준은 비밀리에 수조 달러를 더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주요 경영진 중 단 한 명도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 구제금융을 총괄했던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골드만삭스의 CEO 출신이었고 그의 후임인 티모시 가이트너 또한 월스트리트와 깊은 유착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집과 직장을 잃는 동안 월스트리트는 구조된 바로 그 해에 180억 달러의 보너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은행들은 쓰러진 경쟁자들을 헐값에 인수하며 몸집을 더욱 키웠습니다. 대마불사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패턴, 2023년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이 파산하며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은행 붕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의 장기 국채를 대량 매입했는데 연준이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자 채권 가격이 폭락하여 막대한 미실현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예금주들이 이 사실을 알고 돈을 인출하기 시작하자 은행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자유시장 원칙대로라면 예금보험 한도인 25만 달러를 초과하는 예금주들은 돈을 잃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든 예금을 전액 보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파산한 은행의 자산은 JP모건과 같은 거대 은행이 정부의 손실 보전 약속까지 받으며 헐값에 인수했습니다. 납세자가 위험을 떠안고 거대 은행이 보상을 챙긴 것입니다. 가장 큰 은행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깨지지 않는 패턴입니다. 첫째, 은행이 무모한 위험을 감수합니다. 둘째, 위험이 폭발하여 위기가 발생합니다. 셋째, 정부가 납세자의 돈으로 은행을 구제합니다. 넷째, 경영진은 아무 처벌 없이 부를 유지하고 거대 은행은 경쟁자를 흡수하며 더욱 강력해집니다. 다섯째, 납세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으로 그 대가를 치릅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된 설계입니다. 규제 당국은 전직 은행가들로 채워지고 정치인들은 은행의 후원금을 받습니다. 워싱턴과 월스트리트를 잇는 회전문 인사가 이 순환을 계속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이 패턴을 보고 분노합니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대가를 치르는지 똑똑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금융위기는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면 은행들은 또다시 자신들이 너무 커서 망하게 둘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고 정부는 그에 따를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마침내 무너지거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진정한 책임을 요구할 때까지 이 패턴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책임이란 대마불사 은행을 해체하고 경영진을 기소하며 월스트리트와 워싱턴의 회전문 인사를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권력자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패턴은 계속될 것이고 은행은 이익을 챙길 것이며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4번의 역사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청사진이며 우리는 이미 다음 구제 금융에 자금을 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아직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